네, 2022 ESG 글로벌 포럼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앞선 강연을 바탕으로 토론으로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토론은 박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십니다. 더불어 패널로는 안희재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최진석 한국투자공사 ESG 부장, 김광희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 앞서 강연을 해주신 류영재 대표, 원종현 위원장, 도연명 대표, 김광조 부사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좌장인 박지영 교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박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신 브루노 롱바르 이사님 이후에 또 네 분의 발표자께서 굉장히 열띤 발표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내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이어서 지금 세 분의 이제 토론자분께서 이 발표에 대한 이제 질문과 또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일단 세 분의 발표자가 계시고 또 아마 질문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 분씩 전체적인 어떤 발표에 대한 이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하나씩 질문을 세 분께 받은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은 또 다음 대답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김광희 학장님께서 먼저 토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광희입니다. 네 분 발표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ESG를 환상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기업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를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내지는 경계의 종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ESG로 표출돼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를 계기로 해서 전후가 나눠지는데 IMF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정부 주도형 집약적인 성장 전략에 의해서 국가 주도적인 성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IMF를 맞으면서 이와 같은 동아시아 모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치되면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았건 간에 IMF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이제 단어가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됐고,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심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표출하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죠.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공유자산에 대한 몰 이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시금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큰 반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우리 경제의 큰 스테이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수출 주도형이죠. 그래서 이런 ESG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속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SK그룹을 발표해 주셨지만 주요 내용은 이제 E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소비자 또 국제 규제, 탄소 경계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그쪽으로 이제 이끌어 가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그런 인바이러먼트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을 잘 구축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 차원의 논의는 그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자를 좀 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좀 포괄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소셜 부분을 이제 좀 가미를 하죠. 제가 지속
기업들에서 나오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이제 다 훑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데 아주 애석하게도 지위에 대한 부분, 가버넌스에 관한 부분은 한 마디도 언급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기업 자체적으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죠. 우리의 그 기업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업 자체에 어떻게 그 이해관계자 그룹을 설득시킨다고 하면서 그 내부 그룹도 설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오너리스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고 또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의 비중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우리 경제 전체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 법제화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20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에서 나왔지만 국민연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과연 기업 지배구조에 얼마만큼 열의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보게 되면 전혀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어서 그 기업 분식 회계 문제까지 대두되고 그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그 기업 그룹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말로는 ESG 경영을 한다고, ESG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그런 시그널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원종현 그 박사님 나오셨는데 국민연금은 정말로 ESG의 지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느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질문 하나씩은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그 답변을 좀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최진석 부장님, 그 지금 소감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공사에서 나온 최진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투자공사는 이제 대한민국 국부펀드로서 한 2016년부터 ESG를 투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현재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ESG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먼저 해외 어떤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ESG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미리 이제 깨달았고 이제 작년이랑 올해 국내에 굉장히 많은 ESG 논의들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담당자로서 기뻐하면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ESG 확산에는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바탕은 어떤 자본시장에서 ESG 개발과 적용의 실효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류영재 대표님 같은 어떤 ESG에 대한 어떤 선도주자분들의 어떤 공헌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것들이 이제 투자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잘 받아들여진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자본시장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잘 통용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이것들을 수용하고 하나의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ESG가 더욱 확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그 류영재 대표님이 이제 BBC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그 정책적인 어떤 환경 변화나 그 코로나 같은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위기도 어떤 ESG 확산에 기여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과 같은 ESG 르몽드 서울대 글로벌 포럼에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ESG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정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그
경제학과 교수님 분들이 이제 ESG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부분의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 이제 흥미롭고 의미 있는 그런 주장들도 많으셔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3일 내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ESG라는 것은 그 자체로 비재무적 요소, 한마디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재무적 요소나 어떻게 보면 어떤 투자의 어떤 서 쉽게 표면화되지 않는 그런 비재무적인 특성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ESG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아까 국민연금에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각 사회나 경제 정치에 아우르는 굉장히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ESG를 다루는 또 접근 방식이 좀 다소 좀 거대 담론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모두 아시겠지만 사실 거대 담론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거대 담론이 먼저 앞서가면 그 전에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거나 혹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소 무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뭐 과거 역사에서 이데올로기나 이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탑다운 어프로치를 할 때 다양한 그런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폐해들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자본주의의 어떤 ESG가 자본주의적인 새로운 대안이 분명히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거대한 접근 속에서 ESG 본연의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다루었던 그런 장점들이 약간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에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수익률을 높이고 또 그게 뭐 장기적으로 이제 ESG의 어떤 그런 생태계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 거대 담론화 된다라면 그런 어떤 그동안 그 짧지만 이루어왔던 것들이 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의 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류영재 대표님으로부터 좀 어떤 종합적인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부장님이 ESG의 체제 전환의 거대 담론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듣도록 하고요. 안희재 파트너님이 오늘 발표 들은 소감하고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희재라고 합니다. 저는 베인앤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SG에 대한 시스템이나 투자사 입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기업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의 ESG라는 게 제도적으로 또 이 파이낸셜 소사이티 관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계획이나 방법론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ESG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기업으로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맞다라는 어떤 우리의 밸류 크리에이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괴로워하는 숙제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본인들의 비전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의 우려는 그러면 우리의 지금 기업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이 ESG에 대한 목표들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관점에서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ESG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가치 차별화든지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를 통해서 손익이나 아니면 시장 가치 관점에서 명확하게 베너핏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바도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비용은 단기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많은 경영자들, CEO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기업과는 조금 다른 양태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대비 한국의 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기도 짧은 편이고 동시에 이 시장 가치로 인정을 받는 이 프랙티스에 비해서 한국은 조금 더 단기적인 손익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영자들의 선임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ESG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실행력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김 부사장님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ESG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자들의 평가나 선임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희재 파트너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ESG 실행과 그 수행 주체와 베니핏 간의 시간 괴리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질문을 해주신 이제 김광희 학장님의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ESG 중에 G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 속에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특히 아마 그 원 위원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원 위원장님이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G가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거는 저희도 같이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연금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특히 수탁자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한 7, 80%가 사실은 G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안 드러나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G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방법론이 저희가 투자 배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G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가 사실 저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사실 좀 더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방송만 아니라면은 저도 말을 막 하고 싶은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려서 그겁니다. 목적 구현을 위한 방법이 투자 배제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냥 돈 있었다가 저 기업 마음에 안 들어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매우 소극적 투자이기도 하고요. 커버드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아마 새로운 인센티브로서 아마 투자자들이 다른 부분들 좀 더 일단 뭐 선악을 말하긴 뭐합니다. 좀 더 악한 투자자들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더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성을 부합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냐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많은 주주권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사실 좀 더 귀결되는 부분이라고 좀 갖고 있고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소위 전범기업이라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범기업이 왜 국민연금이 왜 전범기업에 그 투자하느냐인데, 전범기업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빼더라도 그냥 전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번 판에 전범기업을 우리가 확 사버려가지고 아예 기업 정관에다가 매년 8월 15일만 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죄하도록 만들도록 정관에 심어버릴까? 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통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배제에는 진짜 소극적, 아니면 해도 안 되면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저희는 끝까지이기도 하고, 또한 국민연금이라는 규모에 봤을 때 저희는 기업을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지수에 대한 개념으로서 전체의 지수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저희가 지금 투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투자 비중만큼에서 저희가 만약에 뺀다라는 것에서의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뺀다라는 것에 갖는 그 위기와 무게감은 일반 투자자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주주에 있어서 저희가 1대 주주, 2대 주주의 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법상의 소수주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저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상이나 어디 구조상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거의 50% 넘는 것이 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호 지분 비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60%에 다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표대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없다란 말은 매우 비겁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표대결 자체로 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저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대결 때문에 더 살 수 있을까? 그건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투자 늘려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고, 그런 방법론 적에서 저희는 G를 최우선으로 잡고 있고, ESG에서 저는 E와 SG가 그 수평적 관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E와 S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G가 우선이다라는 부분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까라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논쟁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지점인데요. 국민연금의 지금 그런 스탠스는 기업 입장에 대입을 시키면 정말로 신자유주의로 나는 프로핏을 굉장히 중요해. 물론 이제 그것이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것인데, 뭐 수탁자 책임 원칙 또는 뭐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수익성 추구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패시브 투자를 주로 한다. 액티브 투자 맞죠?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있죠. 그런 패시브 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바스켓에 담는 개별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그 개별 기업까지 상관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ESG 포기하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ESG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일어나고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은 전혀 그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굉장히 또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또 다른 질문들도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또 다시 이 주제는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유 대표님께 갔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그 ESG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은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향유한 그런 그 그룹을, 이해관계자를 꼽자면 당연히 자본가인 투자자들이겠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수혜를 많이 입었었던 투자자와 자본가들이 여러분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손실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연기금이라든가 국부펀드와 같은 어셋 오너들 중심으로 해서 ESG가 확산된 거고요. 그 논의와 함께 또 뭐 새로운 자본주의라든가 뭐 자본주의 4.0, 5.0이라든가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깨어있는 자본주의, 이런 논의가 계속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ESG라는 것은 거대 담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리베카 핸더슨 교수가 자본주의 뭐 대전환 그러면서 ESG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ESG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대안적 자본주의, 또 자본주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로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고 다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 담론으로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8년으로 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UNPRI 인퍼슨이라는 국제 컨퍼런스 갔는데 데이비드 블러드라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CEO를 지냈던 분이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엘고와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었던 엘고와 의기투합해서 런던에서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액 연봉을 포기하고 ESG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한 건데, 이분 얘기가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자본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한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길게 보고 투자한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라는 인베스트먼트라고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슬로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굉장히 그 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워킹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특히 아까 제가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기업이 외부화하는 것, 또 기업이 오너라든가 또 기업의 특정 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매저할 수 있는, 정치하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평가 인프라라든가 그게 평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또 릴라이어블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정보 공시 체계라든가 또 이런 자본시장에서 투자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어프로치라든가 분석 방법론들이 또한 동시에 같이 개발되어야지만 이 ESG라는 것이 공허한 거대 담론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데 뭔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그 김 부사장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희재 파트너님께서 제게 주신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인 어떤 어프로치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ESG가 어떤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ESG는 그와 약간 별개의 어떤 추가적인 과제로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SK의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시스템적인 접근과 어떤 전략적 판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적인 부분은 일단은 경영층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이 ESG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회사의 어떤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이 ESG라는 것을 공감할 때 그 효과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단기의 시차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컬하게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상당 부분을 ESG 요소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PI의 상당 부분을 SK는 ESG 요소를 50%까지 반영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시스템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SK그룹의 수팩수축의 협의회를 따로 똑같이 슬로건 하에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직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조직은 그룹이 ESG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상황들을 그룹 시너지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잘 나가는 부분, 못 나가는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어떤 인프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가 시스템적인 접근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략 부분을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그룹에 SK건설이 에코플랜타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비즈니스의 어떤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꿨고요.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SK 지오센트릭, SK 케미칼, SKC는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위해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 장기의 관점을 떠나서 돌아오기 힘든 전략적 판단을 이미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ESG를 중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가는 부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형태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은 이제 답변들을 들으셨는데 간략히 그 답변에 대해서 뭐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하나 정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깎으로 안희재 그 파트너님께서 먼저 한번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보완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 장기적인 우리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 외부의 가버넌스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있는 가버넌스도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시고 실행 방안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제 ESG의 가장 중요한 이 미덕 중에 하나는 공정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ESG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생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더 진입을 하기 어렵거나 작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경제 관점에서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쟁력을 낮추는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원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반적인 이제 경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쟁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한 ESG가 이런 경쟁들을 오히려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제들은 어떤 게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답을 할까요? 아니면 아마 뭐 시간상 예. 그 지금 사실은 그 또 어떻게 시간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서 한 번씩 먼저 질문을 하고 바로 예. 그럼 최진석 부장님께서 ESG가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어떤 거대 담론으로서도 그 작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대 담론이 있어야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여러 참여자들이 또 논의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영재 대표님의 의견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그런 거대 담론과 어떤 ESG의 어떤 투자나 실무적인 차원의 너무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이제 또 다른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뭐 여전히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뭐 ESG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논의를 이끌어 가고 계신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류영재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늘 그 도 대표님한테 사실 그 질문을 준비를 하진 않았었는데 아까 그 발표를 듣고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임팩트에 대해서 사실은 그 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많이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해외 그 어떤 글로벌 GP나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한국투자공사나 이제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큰 자산운용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국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임팩트 펀드나 혹은 임팩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간략히 질문해 주시고 또 이제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그 인바이러먼트 부분, 환경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거부하는 몸짓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그동안의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좀 조그만 소사이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생, 협력 이런 차원에서도 양념 삼아 소셜이라는 부분도 잘 믹스해 나가서 대기업들이 잘 전략적 믹스를 잘 해나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제에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우리 경제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이 가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비클이 기구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중요도를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그 가버넌스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것을 좀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그 E와 S로
그걸 강조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지위 부분이 왁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지나고 있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지워싱 부분은 이제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ESG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ESG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대화의 저는 창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의 성향,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ESG가 존재할 수도 있고 선호하는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만 되는 거지 뭐 하나의 어떤 절대 기준으로서 ESG를 세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줄 세우기식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조용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업 부분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발굴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 역량이 ESG 평가로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서 탐색하는 사실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은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도 대표님께서 간략히.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관점과 관심이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데요. 다행히 글로벌에 있는 이 임팩트 투자 펀드들의 규모도 지금 TPGL IG 펀드 같은 경우는 2.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펀드가 2조 원이 넘는 펀드가 지속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해당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ESG 협력 방식에서도 대기업과 소셜벤처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발표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